최근 중국이 해군력을 급속도로 증강하며 세계 1위 해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RIAC는 중국이 미국 해군을 따라잡는데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중국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해군과 비교해도 10년은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단순히 함정수에서는 앞서지만 항공모함 전력과 원양작전 능력, 첨단 군사기술 등 핵심 요소에서 아직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곳이 서방이 아니라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중국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러시아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과 해군력의 발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나름대로 증강하고 있지만 대잠전 능력과 차세대 함정 개발, 실전 경험 등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중국 해군력의 현실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이 향후 동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RIAC 보고서는 의외로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데도 10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해군은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부터 여러 차례 실전을 치르며 함대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중국은 최근까지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해군력의 핵심인 항공모함과 전략 핵잠수함 기술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신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과 야생급 공격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중국 해군은 대규모 작전 능력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축함과 호위함 숫자는 많지만 대잠 작전 능력이나 장거리 원정 작전 수행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조차 중국 해군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해군을 넘어서는 데도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RIAC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이례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포털 사이트 왕이와 소셜미디어 웨이신, 군사 블로거들은 러시아 전문가가 10년과 25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얘기했지만 중국 군사 기술과 장비 제조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RIAC는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의 발전 경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은 위기가 폭발하면서 엄중한 침체에 빠지고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서방이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러시아의 고립을 막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RIAC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국 전력을 세계 곳곳에 투사할 원양 함대를 창설하면서 인공지능과 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600, 70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35년 1500개까지 늘리면서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전력을 갖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제3의 핵 초강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태 지역 동맹국에 제공해온 핵 안전 보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군이 아시아 최전선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 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정 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대로 중국 해군 230만 대의 2배에 가깝다는 거죠.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 등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해군은 러시아산 카모프 28 대잠 헬기, 자체 개발한 하얼빈지 20 대잠 헬기 등을 운용하지만 미국의 시오크 대잠 헬기 등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해외 군사기지 숫자의 격차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제외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374개 군사기지를 확보해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지부티 한 곳에 불과해 군사 보급 능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최신 전략 핵잠수함으로 정숙성이 뛰어난 보레이급 잠수함을 비롯한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해군력의 10년은 앞서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작년 12월 24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원잠, 공격형 잠수함 등 71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중국은 주력 공격형 잠수함이 모두 디젤 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핵 보복용인 전략 핵잠수함 연구 사용 등을 보유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 일반적인 함정에 쉽게 포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군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군사기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해외 군사기지는 아프리카, 지부티 단 한 곳뿐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140여 개국의 374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이 해군은 괌, 일본 요코스카, 필리핀, 호주 다원 기지 등을 활용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작전 시 보급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본토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전 능력을 갖춘 블루워터 네이비 블루워터 네이비로 도약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KSS 세배치 2급 잠수함 장보고 3.2차 사업은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미 해군도 극찬한 최신형 전술핵 무기급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소음 문제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 해군의 최신 대잠 전력에도 쉽게 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도입과 미국 시오크급 대잠 헬기 운영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원형 작전 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대잠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아시아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RIAC 보고서의 전망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블로거들은 중국의 조선 및 군사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10년 또는 25년이라는 격차가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AI,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며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DF-17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AI 기반의 무인 해군 시스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중국을 앞지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차세대 구축함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화 경항공모함 CVX 사업입니다. KDDX는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으로 중국의 영호형 구축함보다 진보된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CVX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중국 항모 전단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AI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를 개발하며 차세대 해군 전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 조선 기술과 결합하면 중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미국도 해군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중국이 군사 기술 발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도 방산 기술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해군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내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하며 미국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항모 전단 운영 능력, 잠수함 전력, 해외 군사기지 확보, 실전 경험 등 핵심 요소에서 중국은 아직도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도움으로 인해 미국의 해군력은 더욱 급속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함정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해군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 패권을 꿈꾸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군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지가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 제조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한 천무의 KTSSME를 달아서 사거리 300km로 늘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mm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마르K가 기존의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탄, 80km의 239mm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천무 1111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폴란드는 물론 천무 도입을 노리는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무이는 기존의 천무보다 대구경인 300-400mm 구경 200-400km 사거리에 무유도의 성지 PS유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이는 기존의 8X8 천무 차량의 300-400mm 대구경 로켓탄 2연장 포덱 스무네발 발사대 플랫폼을 얹고 여기에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 침투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핵 EMP탄, 열압력탄, 정전탄 탄소섬유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이베이스 차량에다 현무 이시용의 10 차량으로 발사탄을 8연장으로 늘린 연장 포덱 4버전의 천무 C가 있습니다. 천무 3는 발사탄을 천무 11의 2배로 늘려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발의 KTSSME를 쓸 수 있는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도 앞으로 동시에 4발, 8발로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보순뿐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차체에 레드백 기술을 장착한 보병전 투장갑차 7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대로템과 함께 차륜형 장갑차 1000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한국산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군단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방위전시회에서
이 장갑차에 달 엄청난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즈문드 안제이착 총참모장, 스위보미르 치오츠키 군비정책국장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 전시장을 찾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로봇인 무인수색 차량의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습니다. 무인수색 차량에 천검을 달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경선이 긴 유럽의 지형을 고려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정찰 경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찰 자산이적 전차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운영자는 무인 수색 차량을 조종해 천검 사거리 8km 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전 거리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검은 이 무인 수색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장갑차에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지금 이 무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검은 전차킬러라 불리는 유도 미사일로 소형무장헬기에서 전차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8km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4m 달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전량 수입해서 써왔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8년여에 걸쳐 헬파이어보다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개발한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와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천검은 헬파이어의 미사일보다 유도 능력과 명중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에도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팟사우 재지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는 레이저 방식으로 평지에서는 적의 전차를 탐지해 발사가 가능하지만 한국같이 험한 지형의 산악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천검은 이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명중률과 운영자 생존 가능성은 높이면서 운영 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엄청난 미사일은 원래 헬기에서 전차를 잡는 공대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은 장갑차에서도 쓸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시험장에서 천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로 K-21 장갑차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K-21 천검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에도 천검을 달아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000대의 K 전차와 함께 레드백을 기반으로 만드는 700대의 장갑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국의 전차킬러라 불리는 천검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주문하고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것이라고 했는데, 천검은 현궁보다 몇 배의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궁은 최대 사거리가 2.5km이지만 천검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km의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배가 더 넘는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선 데이터 링크로 직선으로 나가는 무선 전파가 단절될 수 있는 산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송수신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운영자가 개입할 수 있기에 정확도나 전술적인 사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검 사격에 참석했던 김진수 수석시험비행조종사는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표적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현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우 첨단화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이도 이 같은 방식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궁은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전술적 환경에 따라 개인 휴대운용도 가능하기에 천검과 현궁은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대지를 지대지로 개량한 천검미사일 실험을 할 때 폴란드와 함께 이미 현궁의 위력을 체험한 중동의 사우디, UAE가 현장에서 보았고, 이 현장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검을 단 장갑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된다면 앞으로 현궁대전차 미사일에 더해 천검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궁을 단소형 전술 차량 K-151도 4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K전차 1000대 함께 운용되는 폴란드형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 차량 400대가 천검과 현궁으로 적의 전차를 먼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전차가 빠른 기동력과 무장에 비해서 측면 장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이 함께 운용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하고 상대 전차의 공격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주권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산 미사일은 우리 영토를 든든히 지키며 세계 최고라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터질 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안이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구이안은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졌고 중국 전역에서 약 3,000건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약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구이안이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2021년 헝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최근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중국이 미국의 꼬리를 내리는 언급이라 중국 내부의 힘든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뜬금없이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자 한국에 화풀이를 한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지난 20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밀도, 고강도 인조의견 재료와 제품, 구상의견, 팽창의견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흑연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흑연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분풀이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음극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로 탄소가 여러 층 쌓인 모양으로 규칙적인 층상 구조로 돼 있으며 특히 안정성이 높지만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흑연이 중요한 이유는 흑연의 양과 질이 배터리 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흑연의 품질 저하로 음극에 문제가 생겨 넘어오는 이온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의 종류는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등 두 가지인데요. 천연흑연은 땅 속에 있는 탄소 성분이 오랜 시간 고온과 고압을 받아 만들어지며 인조흑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고용량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의 이동 경로가 양옆 두 곳밖에 없어서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고 이동으로 층이 벌어져 부풀어 오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코크스와 피치를 3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 제조합니다. 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아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길고 고출력이 가능하지만 생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세계는 지금 2차 전지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방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비해 이미 수입 다변화를 하고 천연흑연 수입 비중을 줄여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이미 중국산 천연흑연의 한국 수출량은 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은 음극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은 실리콘을 4% 정도 혼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이 소재부품 장비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흑연 위기 역시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올 1월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그룹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을 비롯해 수산화리튬, 블랙 파우더 등 그룹 밸류체인 곳곳에 공급 창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탈투어 중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물량은 주로 포스코 퓨처엠의 수산화리튬과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블랙 파우더 등 포스코 그룹사들의 공급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간 연 3만 톤 그러니까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고 대부분 물량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낼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이 천연흑연 구매 권한 수량을 연 6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처럼 일찍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하며 자원 확보에 나선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특히 중국 외 시장에서 흑연 공급망을 확보해 두고 있어 중국이 흑연 시장을 조이면 조일수록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5월 탄자니아 광산에서 나오는 흑연을 확보한 이후 마다가스카르 광산, 탄자니아 광산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연간 9만 톤 규모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생산하는 인상흑연 또는 구형흑연을 10년간 조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흑연 기반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맞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 공장 상업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었지만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인조흑연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8,000톤으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수요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1단계로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의 연산 8,000톤 규모 인조흑연 생산 공장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예고 이후 인조흑연의 역할로는 더욱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의 탈중국화를 위해 인조흑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포항이나 광양 외에도 북미 유럽 등에서도 투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료로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천연흑연만 활용해 배터리용 음극재를 생산해왔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중국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스코 내 밸류체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인조흑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결국 마다가스카르 광산 선적까지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광산을 개발 중인 캐나다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산 흑연 수급을 살피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넥스트소스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톨리아라주에 위치한 몰로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연간 1만 7천 톤의 흑연 정광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 15만 드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광산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동박 원료 공급사로서 미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80여 개 파트너사를 두고 있는데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배터리 원료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흑연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 업체와도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협력광업회사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가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 생산한 흑연 선적을 최초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절묘하게 맞물려 포스코의 공급망 다각화 행보가 얼마나 선제적이었는지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을 통해 인상흑연 연간 3만 톤은 구형 흑연 1만 5천 톤을 10년간 공급받게 됨에 따라 중국의 흑연 통제가 곧바로 한국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제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수출이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다면 허가를 받게 할 것이다. 요것만 맞으면 허가하겠다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강야금, 화학공업 등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적용됐던 임시 수출 통제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이 요소수 사태 때처럼 자기들의 수출 통제에 당황하고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다에를 넘어와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식민지를 만든 후 세력 확장을 위해 자국민을 이주시킨 역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인,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처럼 모국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채 유랑하거나 타국에 거주하는 민족 구성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유대인이나 크르드인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입니다. 주로 러시아나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떠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후예들은 부모 및 조부모가 조국에서 겪은 기근, 압제, 일제의 식민 통치와 같은 모국의 배추료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난 재외동포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우리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포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국 때문에 평생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인천공항에서 8시간 떨어진 중앙아시아에는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다는 거인국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서유럽 전체 면적에 버금가는 광활한 영토를 가졌는데 이곳에 자신들 스스로를 한국인의 후예를 자처하며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단군의 후손임을 증명하려는 이들의 정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를 알마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공식적인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입니다. 1997년 수도를 이전하면서 아스타나로 명명했다가 2019년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이름을 따 누르술탄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아스타나로 되돌렸습니다. 공식적인 수도는 아스타나이지만 가장 번성한 도시는 아무래도 이전의 수도인 알마티인데요. 그런데 알마티에서 중국과의 국경을 향해 쭉 달리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산으로 꼽히는 칸텐그리칸텐그에라는 산을 만날 수 있는데 중국, 키르기스스탄까지 세 나라 국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7010m로 가장 높다 보니 오래전부터 하늘과 닿아 있다는 의미로 하늘산, 즉 천산텐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칸텐그리를 잘 들어보면 단군과 닮아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물들과 신화를 배경으로 카자흐스탄을 단군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수도인 아스타나라는 이름 역시 단군이 세운 최초의 수도 아사다리 어원이고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단군을 기념하는 동전을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는 등 들으면 혹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비행기로도 8시간이 떨어져 있는데 왜 이토록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초 킵차크 칸국의 후예인 아블하이르 칸은 우즈벡, 울루스라는 민족을 이끌고 유목민족을 통합시켰는데 결국 극강의 기마병으로 무장한 몽골의 끊임없는 침입에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때 아블하이르의 수하였던 케레이와 자니백두는 서쪽의 광활한 초원으로 이동해 장막을 펼쳤는데 이들은 스스로에게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카자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6세기 카슴칸이라는 우두머리는 다른 유목민과 만나면 항상 독수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카자흐 유목민이 초원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족이라고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벡 울루스에서 떨어져 나와 현재의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동한 유목민들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조상인 겁니다. 이후 이들은 세력을 급격히 불리면서 국가를 세웠는데 1920년 소련이 이 지역을 점령해 소비에트 연방국이 되었다가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카자흐스탄으로 독립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카자흐스탄에는 두 부류의 한국인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씩 살펴볼까요? 우선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30개 가량의 민족이 사는데 그중
8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고려인입니다. 이들이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리게 된 역사를 거슬러 가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일제의 포갑을 견디지 못한 조선인들 중 일부는 러시아의 연해주로 대거 탈출했습니다. 당시 연해주로 건너간 조선인의 수는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래 러시아 모든 땅이 그러하듯 연해주 역시 살을 내는 추위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만 조선인들은 맨손으로 밭을 일구고 돌밭을 개간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밭을 개간해 정착에 성공한 조선인들의 삶이 파괴된 것은 스탈린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언젠가 일본과 전쟁을 치러 손에 넣어야 하는데 표면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인들은 그의 눈에 일본인이었죠. 즉 언젠가 일본과 협력해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1937년 10월 22일 스탈린은 연해주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을 전부 열차에 밀어넣고는 6,000km 떨어진 중아시아 황무지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말이 좋아 이주인 것인지 사실상 버려진 겁니다. 그때 카자흐스탄 등지에 버려지듯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들이 바로 고려인입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은 꺾이지 않고 기어코 삶을 감내하며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벼농사가 그렇습니다. 일제의 포갑을 피해 연해주로 탈출했던 조선인들은 그 죽음의 땅에서도 기어코 벼농사를 지어 식량을 자급했는데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도 벼농사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강제 이주 당시 연해주에는 하늘의 도움으로 풍년이 들었는데 일부 조선인들은 연해주에서 벽실을 몇 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벽실을 카자흐스탄 땅에 심었죠.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성과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카자흐스탄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도록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한때 크즈로르다 지역은 소련 전역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군림하기도 했죠. 현재도 크즈로르다 지역은 광활한 카자흐스탄에서 거의 유일한 쌀 재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듯 카자흐스탄과 그 인접 국가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들은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약 4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노력한 것은 역시나 교육입니다. 노동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죠. 한국인의 교육열이야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열성적이지만 강제 이주된 상황에서도 이 DNA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 혹독한 노동에 노출되어도 자신들의 자식만큼은 대학에 진학시켰는데 그 결과 고려인이 소련 내 최고 학력을 갖춘 집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 인민으로 공민권을 부여받은 그들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군사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허용되었는데 이때부터 고려인 젊은이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 몰려들었죠. 1989년 강제 이주 반세기가 지난 후 조사한 결과 고려인 67명이 노동영웅 칭호를 1156명이 산업, 농업, 건축, 무역, 교육의 명예 노동자 칭호를 44명이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남아있는 고려인의 55%가 교사, 의사, 기술자 등 전문직으로 진출했는데 주목할 점은 과거엔 농민들이 대다수였으나 50년이 지나 그들은 전문직 종사자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층 농업민족이 교육을 통해 직업전환에 성공한 후 도시 거주인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이며 고려인 후손들은 대기업, 국회의원, 검사, 변호사, 의사 등등 최상위층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당시 강제 이주 당한 부모들의 뼈를 깎는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부류의 한국인 후예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달순 수원대 명예교수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알마티에 위치한 키맵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한 학생이 그를 데리고 칸텐그리산을 찾게 되는데요. 잠시 언급했던 칸텐그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산텐샤인데 그 학생은 단군이 이곳에 내려와 카자흐스탄을 건국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줬죠. 이 교수는 그 학생이 언급한 단군이 우리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카자흐스탄 박물관을 찾아 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박물관장은 몇 해 전 김지아 시인을 만나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지간이라는 말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 발언의 진위를 확인차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로 이사갔다는 소식의 부관장과 연구소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몇 해 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유적에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의 그림과 신라라는 국명이 새겨진 담도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수도 졸본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 금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옛날부터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얼굴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카자흐스탄에는 어감과 유래가 비슷한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인간은 타국으로 이주하더라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지명을 사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같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마을을 형성해 살기 마련인데 그러한 마을에는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태리타운과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일례로 뉴욕 뉴욕은 원래 뉴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탄 섬에 무역거점을 세우기 위해 원주민에게 24달러를 주고 매입해 뉴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영국이 네덜란드와 전쟁에서 승리해 이 섬을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 이 땅을 하사받은 요크 공회 자기명을 따 뉴욕이 되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입니다. 이를 두고 동국대학교 변정용 교수는 아스타나라는 지명은 단군이 수도로 삼았던 아스달에서 따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 또는 아스는 아침이라는 뜻이고 탄 또는 스타나는 땅을 의미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 아사달은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침을 맞이하는 땅 또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간 후 그 땅에 아스타나라는 지명을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아전인수와 티엔인슈의 시계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땅에서 건너간 조상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면 조금 과한 해석일까요? 아주 먼 옛날 유목민이었던 카자흐스탄에서 단군의 후예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현재 한국인의 피를 가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것은 정확한 증거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로 불굴의 의지로 생존한 고려인들을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내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 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함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입 0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입 영호온 배 수량이 12,000, 13,000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밑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3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입 영호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입 영호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입 영호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 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물국제계 판출하는 외교정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 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 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치함대 소속 SM-3러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EA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피남 입항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킨을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 3배치 1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에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 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 중량은 1톤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화동해 남해바다, 삼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알프레드 베르나르도 노벨 1833-1896이 개발한 고체 형태의 폭약 다이너마이트는 산업기술의 결정체이며 동시에 수많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괴적인 존재이며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악마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발명품이 무서운 전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통과 환멸을 느꼈다고 하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노벨은 죽기 직전 막대한 재산을 전 인류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조금의 차별도 없이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매년 12월 10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 순수 한국인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한 노벨상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 아프리카 모든 국가가 추장이라 부르며 노벨상 후보로 4번이나 추천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10억 명 아프리카인을 기아로부터 구해낸 남자,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공산국가들이 대표단까지 파견시켰던 남자, 미국이 55년 노력해도 실패한 일을 단 5년 만에 성공한 이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이식주 중 우선순위가 있겠냐마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마도 식일 겁니다. 옷이 적어도 집이 허름해도 사는 것에 큰 지장은 없지만 먹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농업개발기구 IFAD, 유니세프 UNICEF,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21년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2021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식량 부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최대 8억 1,100만 명, 최소 7억 2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1년 전보다 최대 1억 6,1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13%가 먹을 것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아이러니한 건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약 9억 8,800만 명, WHO 발표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 건강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인구가 먹지 못해 고통받는 인구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빈부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아위험이 가장 큰 국가는 어디일까요? 컨서널드 와이드 컨설 월드와이드가 발표한 2021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재외조사 대상 135개국 중 기아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극히 위험으로 분류된 소말리아입니다. 2021년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무려 59.5%였죠. 여기에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1.7%로 나이지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나이지리아의 화폐는 나이라네어인데 1나이라는 100코보 커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50코보 동전에는 특이하게 옥수수가 새겨져 있는데 이 옥수수의 이름은 오바슈퍼이로 바로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권의 작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장은 대통령의 권력 유지 주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데 그는 아프리카 명예 추장으로 2회나 추대됐습니다.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2억 만리 한국에서 날아온 그에게 명예 추장의 자리를 내줬던 것일까요? 지난 1979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던 김순권 박사는 국제열대농업연구소 ITA로부터 긴급 SOS를 받습니다. 팩스를 보낸 연구소는 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요. 당시는 한국도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박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7년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옥수수라는 작물은 우리가 맛있는 간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농작물로 꼽힙니다. 쌀, 밀, 감자 등 주요 농작물과 달리 옥수수의 생산량은 차원이 다른데요. 보통 식물은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한 후 녹말을 만드는 탄소동화작용이 뛰어날수록 생산량이 높은데 옥수수의 탄소동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동일 면적 생산량이 쌀이나 밀에 비해 5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밀로 1억 명 먹일 수 있다면 옥수수로는 1억 5천 명을 먹일 수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생각처럼 옥수수가 잘 재배되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강우량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악마의 풀이라고도 불리는 스트라이가라는 잡초 때문입니다. 스트라이가는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스트라이가 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밭은 폐허가 됩니다. 땅속의 양분을 전부 흡수해 다른 작물을 자랄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제초제로 방제하면 돌연변이가 등장하고 이를 뽑으면 더 생명력 강한 싹이 올라오니 환장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스트라이가 방제는 포기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박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스트라이가를 제거할 수 없다면 이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품종을 만들면 그만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스트라이가를 직접 재배하면서 그 특성을 분석한 후 9년 뒤 1992년 옥수수 신품종 10개를 길러냈습니다. 스트라이가에게 최소한의 영양분만 빼앗기면서 공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결과 최대 73%에 이르던 스트라이가 피해가 5%로 줄었고 이후 식량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는데요.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던 겁니다. 그는 총 5번의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4번, 그리고 한 번은 한국 정부의 추천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김 박사가 아프리카에 오기 전까지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외화 유출이 심각했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자라는 옥수수가 개발된 덕분에 생산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면서 완전 자급자족뿐 아니라 적지 않은 외화 벌이에도 일조했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그에게 자군 몰로이드한 뜻을 이룬 사람과 마이에군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람이라는 명예추장 칭호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는 나이지리아가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사실 그가 육종학자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1945년 울산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한 그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처럼 육종학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해 교수를 진로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다 결국 후자로 마음이 굳어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탈락. 상당히 잘 봤다 생각했는데 탈락하자 담당 교수를 찾아가 따져 물었더니 자네는 생김새가 촌사람이어서 경제학은 어울리지 않으니 그대로 육종학을 하라며 탈락시킨 겁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청에 취업하게 됐죠. 철밥통 공무원이었으나 그는 하루 18시간씩 연구에 매진했고 배움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와이 대학 육종학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옥수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크고 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품종 개량의 결과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당시에 미국은 옥수수 분야에서 한국보다 50년 이상 앞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옥수수에 미친 남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왜냐면 김 박사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는 하루 종일 옥수수 실습장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옥수수를 교배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 암수를 덧붙여야 하는데 옥수수 꼭대기 수술에 매달린 꽃가루를 덧붙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 교수들은 눈병에 걸릴까 꺼렸지만 그는 눈병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박사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옥수수 관련 논문을 썼고 일약 옥수수 업계 스타로 떠올랐죠. 박사 과정 후 그는 한국보다 연봉 20배가 높은 카우제이를 받았으나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품종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5년 걸린 교잡종을 단 5년 만에 성공시켰죠. 그가 수원 19호라 붙인 종자는 여름 태풍을 견디며 튼실한 옥수수를 생산해냈고 덕분에 농가 수입이 3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덕분에 그는 옥수수 박사라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태국에서 개최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에 그는 특별 초청대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 소련, 베트남 등 한국과는 수교도 체결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가서 김 박사를 만나보라며 대표단을 특별 파견할 정도였죠. 중국의 경우 그가 아프리카에서 육종 개발에 매달릴 때도 꾸준히 찾아와 그의 조언을 구했고 덕분에 수만 명의 중국인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순권 박사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가 명예추장으로 추대되며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머리에는 자꾸 북한이 맴돌았죠. 1994년 대홍수로 주민들이 기근을 겪고 있을 때는 반드시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경북대학교가 그에게 교수직을 제안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귀국 후 그는 약 5,000평 규모 옥수수 농장에서 북한 기후에 적합한 옥수수 종자를 시험 재배하면서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그에게 5차례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전 그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그의 북한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슈퍼강냉이를 개발해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그는 협동농장 간 경쟁을 붙여 평균보다 많이 수확한 농민에게 식량 배급을 늘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진 옥수수밭을 재건하기 위해 콩과 돌려심기를 하고 개마고원 등 고산지에는 감자를 심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평균 30%의 식량 등산에 성공했죠. 첫 방문 후 그는 총 59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는데 만약 그가 더 자주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식량 문제는 종말을 고했을지도 모르지만 2003년 이후 북한이 그의 방북을 거절하며 중단되는데요. 평생 옥수수에 인생을 바친 그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2003년 미국은 그에게 작물 육종가상을, 브리테니커는 그를 2000년대 화제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상자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노벨 평화상, 노벨 생리학상, 노벨의 학상 등등 5차례 노벨상 후보로 추천됐었다는 점, 그리고 그 추천은 한국이 아니라 자신이 피땀 흘려 도운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아마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는 그가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 큰 존경을 받고 있을 텐데 어쩌면 이것이 수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순권 박사의 열정 덕분에 인류의 식량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었으니 그가 20대에 세운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